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문체, 구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성을 다시 살펴보면 소설 구성의 3요소로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배경, 인물, 사건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구체적인 그 정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배경은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이 배경은 말 그대로 인물이나 사건, 환경을 둘러싼 주위의 이 전경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 그리고 상황,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간 배경은요, 말 그대로 인물의 활동 배경, 그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말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아침, 뭐 오후, 몇 시,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크게 봐서는요, 어느 시대인지부터 시작을 해보는데요. 뭐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심지어는 그 이전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근현대로 온다면 이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남북 분단 후, 그리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죠. 등장인물의 인생을 기준으로 이 시간 배경을 나눠볼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인지, 사춘기 시절인지, 이 청춘 때인지, 청년기인지, 아니면 이 노년기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것들.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에 걸친 아니면 뭐 몇십 년에 걸친 그러한 배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절이 또 중요할 때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계절이 다 나올 때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느 시대인지에 따라서 그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1970년대나 80년대라면 이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작품마다 시간 배경은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 배경이 제목으로 나오는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개봉했던 전쟁 영화 1917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항쟁을 다뤘던 영화 1987 이런 경우가 좀 대표적인 이 시간 배경이 제목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하는 이 대체 역사를 다룬 이런 작품들 이 작품은 배경이 2009년인데 이 영화가 나올 당시에는 2009년이 미래였지만 지금은 벌써 과거가 되었네요. 그리고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97, 1994, 1988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시대 배경, 시간 배경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간 배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간 배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이 장소를 뜻하는 게 바로 공간 배경이고요. 넓게는 우리가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그렇죠? 전 세계를 이 무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한 나라라든가 어느 지역, 어느 동네 같은 식으로 이 공간 배경이 제시가 됩니다. 시간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 공간 배경도 어느 공간이 배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드러나기도 하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학교가 배경이라면 학창시절의 우정과 추억 아니면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이 언론사가 배경이라면 뭐 사회 부조리라든가 사회 고위층의 비리 같은 것들 뭔가 이 취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간 배경이 없는 작품은 없지만 이 공간 배경이 제목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영화로 꼽는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공포영화 곤지암 같은 거 아니면 사일런트 힐 이런 경우는 이 공간 배경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에서 이 라라가 바로 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명량도 그렇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 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도 배경이 되는 감옥 이름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서 세 번째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은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여러 일을 겪게 되는 이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 대한민국 서울의 한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이 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밤 12시 갑자기 한 병실에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복도로 걸어 나왔다. 때마침 병실을 둘러보던 간호사가 그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라고 한다면 상황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사건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배경과 공간 배경이 음식의 재료라고 한다면 상황은 그걸 가지고 요리를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인물의 종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의 변화가 없이 끝까지 지속되면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부르고요. 사건 전개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하면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평면적 인물은요,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다소 밋밋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적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이나 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런 평면적인 성격의 인물들이 많아요. 콩쥐 팥쥐의 콩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죠? 그리고 팥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죠.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변하지 않는 인물을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입체적 인물은요, 인물의 성격이 중간에 변해요. 원래는 악당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영웅을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죠. 현대소설에서 김동인의 감자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주인공 복녀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가난 형편과 이 주변의 유혹으로 인해서 몸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알았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 몸을 팔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부산행 영화를 혹시 봤을까요? 여기에서 남자 주연 배우인 이 공유가 아빠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인감이 없는 그런 증권사 직원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 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가는 과정에서 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인물의 성격에 따른 인물의 유형 분류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형적 인물은요, 성격이 틀에 박힌 듯 엄격한 격식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그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형적 인물은요, 이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샘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형적 인물은요, 일정한 연령층이라든가 특정한 시대의 계층이라든가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흥부전을 보면은요, 주인공 흥부는 당시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삶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또 거기 나오는 놀부는 어때요? 아주 나쁜 심보를 지닌 인물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죠. 이렇게 너무 뻔할 만큼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걸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 요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007 시리즈에 나오는 이 제임스 본드, 아니면은 본 시리즈의 이 제이슨 본,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뭐 이든 헌트, 이런 것처럼 이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이 자신의 임무에 대한 고뇌와 성찰까지 더하면, 그러면서 이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수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왜 국정원 요원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개성적 인물은요, 요즘 하는 말로 듣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격, 이걸 우리가 이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마블 영화의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이 데드풀 같은 그런 캐릭터가 바로 톡톡 튀는 이 개성적인 이 모습, 개성적인 캐릭터,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언맨이 전형적인 영웅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아이언맨 1편이나 2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언맨은 처음부터 이 타고난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영웅이지만 영웅답지 못한, 저게 영웅인가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슈렉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슈렉도 이 겉모습은 괴물이지만 이 누구보다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춘향전, 이 춘향전의 춘향이는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를 살았지만 이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면은 굉장히 개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역할에 따라서도 인물 유형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에 보면 이 히어로, 영웅과 빌런, 악당이 나오잖아요. 이 히어로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게 바로 이 악당이죠. 인물 유형도 이 역할에 따라서 이 주동 인물하고 반동 인물로 나뉘어요. 주동 인물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리고 반동 인물은 이 주인공에 반대하여 갈등을 빚는 이 대립, 그런 적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동 인물은 연극, 영화, 소설에서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거나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 이걸 우리가 주동 인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인공이라고 여겨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비해서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에 맞서는 인물, 보통 영웅이 등장하는 내용이라면 이 악당, 흔히 얘기하는 빌런이 바로 이 반동 인물인 것이죠. 유명한 영화 배트맨에서 이 배트맨이 주동 인물이라면 이 조커가 바로 반동 인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에 따라서 인물 유형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주인공,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도 이 역할 비중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중심 인물은 말 그대로 이 소설 속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인물이고 보통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죠. 주변 인물은 주인공 주변에 있으면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친구 같은 역할, 이런 게 바로 주변 인물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물 유형의 분류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인물의 이 두 번째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 소설의 인물,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건 뭐 철수가 나오냐, 영희가 나오냐 그런 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 극, 드라마, 영화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격 제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서술 방식의 한 종류이니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직접 제시, 다른 말로 말하기 방식, 영어로 텔링,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하기 방식, 정말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해요. 마치 시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적 화자 같은 역할인데 이 서술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 내면, 외양 등을 직접적으로 요약하고 분석해서 제시해주는 방법, 이걸 우리가 직접 제시, 말하기 방식,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하기 방식, 텔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이 방식,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철수는 착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허균의 홍길동전에 보면은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라고 하면서 길동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에는 이 허생원에 대해서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홍길동전에서는 길동에 대해서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메밀꽃 필무렵에서는 허생원이 느끼는 그 심리 상태와 어떤 성격인지를 직접 묘사해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말하기 방식, 직접 제시,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하기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직접 제시의 장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해서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해주면 되니까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서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요 얘기는요, 분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수가 착하다라는 걸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철수는 착하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직접 제시의 단점은 뭐냐? 서술자가 어떤 성격인지 다 말해줘 버리니까 독자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설명해 주다 보니까 내용이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추상적이란 말은 애매모호하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좀 전에 우리가 철수는 착하다가 직접 제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철수가 왜 착한 거죠? 어떤 면에서 착한 거죠? 이렇게 성격을 직접 제시해 주니까 구체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왜 착한지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직접 제시와 반대되는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 극적 제시, 묘사하기 방식, 영어로 showing이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소설에서 인물의 내면이나 성격을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등장인물의 겉모습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대화 등을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 이걸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묘사가 무슨 뜻이냐?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전달해 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접하는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는 주로 이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연극 같은 경우에는 철수는 착하대요 라고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극이라고 하는 게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뜻하거든요. 요즘은 영화관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극장이라고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좀 전에 우리가 철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직접 제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이 영희가 착하다라고 말해주는 방식 말고 이 보여주기 방식, 간접 제시로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희는 길을 걸어가다가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많은 돈이 있었는데 영희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할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얼른 주인을 찾아주고자 근처 파출소로 가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는 영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영희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어떤 성격? 착한 성격. 이렇게 등장인물의 말, 행동,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보여주기 방식의 장점은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 그림 그리듯이 제시해 주니까 독자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는 서술자가 묘사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의 이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세히 묘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늘어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술 시간이 길어져요. 또 작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독자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신중한 성격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떤 천천히 행동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치죠. 그런데 그거를 독자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어우, 답답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 보여주기 방식, 그러니까 간접 제시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성격을 알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대사? 대사는 말하기인데 이건 말하기 방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기 방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물이 말하는 걸 가지고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말하는 걸 우리가 말하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말하는 건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인물들이 말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쵸?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으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 세 번째로 이번에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갈등의 종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꼭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많은 이 갈등,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그쵸? 이 갈등이 뭐냐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 인물의 마음속 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등이라는 건 이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하는 건데, 여러분들 등나무 다 본 적이 있을 텐데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나 세계 속에서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대상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고, 외적 갈등은 또 더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내적 갈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에 예능에서 자막에도 많이 나오는 바로 이 내적 갈등인데, 이 내적 갈등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의미해요. 우리가 야식 먹고 싶을 때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죠. 또 이 치킨을 먹는다면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건 여러분들 인생을 걸마. 탕수육 먹을 때도 부먹이냐 찍먹이냐, 요것만큼이나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이러한 고민, 인간의 내면 갈등, 이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외적 갈등은요, 인물 밖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걸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속마음에서만 갈등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이 많은 요소들과 이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외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주변 인물, 사회, 환경, 자연과의 대립으로 빚어지는 갈등, 이게 바로 외적 갈등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게 바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 이게 바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겠죠.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이 나와 점순이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바로 주인공 나가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시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인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규칙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 이걸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만큼 인간은 그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균의 홍길동전, 바로 이 길동이는 이 사회 때문에 좌절하고 고초를 겪는 인물이죠. 홍길동전에서 길동이는 출생이 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이 호부호형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이 길동이가 한이 맺히는 거죠. 바로 이 당시 사회에 있었던 적서차별 때문에, 사회 시스템, 사회 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읽어봤을까요?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에는 이 여고생인 주인공 수키가 이 엄마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오빠 현규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재혼과 법, 이 남매라고 하는 이 법과 사회 제도로 인해서 이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좀 드물지만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란 당신은 나의 운명,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어떤 초인간적인 힘,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굴레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어봤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킬레우스는 불사의 힘을 주는 이 스틱스 강에 이 몸을 담갔기 때문에 이 불사의 몸이 돼요. 그런데 딱 한 부분,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발목 부분. 이 발목 부분이 이 스틱스 강에 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점이 되는데,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 발목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영웅 헤라클레스도 여러 가지 모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런 영웅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종말을 다룬 영화 2012라든가 아니면 화산 폭발을 다룬 영화 같은 아니면 화산 폭발을 다뤘다든가 지진을 다뤘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을 다룬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갈등의 종류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갈등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갈등 없는 소설은 이야기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등이 없으면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나열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소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고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인물의 성격을 강화합니다. 갈등을 접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역시 이 구성 단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죠. 당연히 갈등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는 거죠.